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것을 설계도까지 만들고 공정 만들 수 있게 만들고 패키지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메모리가 다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삼성이 다 할래 라고 했던 이 솔루션이 신뢰감 없다는 게 아니라 턴키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삼성전자 TSMC는 지금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첫 번째로는 점유율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이제 만드는 어떤 제조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력이 아직 25년 3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서도 25년 2분기 트렌드폴스라는 회사 마켓 사이트에서 보게 된다면 TSMC가 70.2%, 삼성전자가 7.3%입니다. 9배가 넘는 형태의 어마어마한 경쟁력 차이를 놔두고 있고, 레베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결국에는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GAA FAT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도 고객이 없다는 얘기죠. 네, 이런 형태의 이제 아픔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TSMC는 지금 GAA FAT 2나노, 3나노를 만들지 않더라도요, 그 앞선 공정, FinFET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3나노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점유율 차이는 곧 무엇이냐? 아무리 선단 공정을 앞서가더라도 고객들이 기본 레퍼런스와 주도하는 회사가 TSMC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객도 없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수익률하고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과정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한다. 왜냐면 설계와 생산을 다 쥐고 있다.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산을 하고 설계하는 회사한테 믿음을 준다. 신뢰감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맞으면은 생산 방식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설계 생산을 다 하려고 하고 업계에서 다 먹으려고 했던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TSMC는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같이 나누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몇 번의 사태들, 특히 이제 GOS 사태 등을 통해 가지고 업계 신뢰 많이 잃었고, 그래서 이제 25년 2분기 때도 최악의 성적을 많이 거뒀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됐냐면은 고객과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은 부식됐습니다. 신뢰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게 앞서 있는 게 있다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고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에 뭐가 나왔냐? 테슬라 수주가 몇 개 나왔죠. AI6 칩 나왔고요. TSMC가 만들던 AI5 칩도 삼성이 맡기려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TSMC는 생산을 중심으로 딱 돼 있는데 삼성전자는 거기서 딱 아주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반도체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회로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계도까지 만들고, 설계도라고 공정 만들 수 있게 만들고, 이거를 패키지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메모리가 다 있다고 하는 거. 소위 턴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제품이 예전에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정확히 딱 나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시스템 반도체가 AI화가 많이 되고 HBM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도 파운드리가 되면서 얘네들이 막 섞이고 있어요, 지금 막. 그래서 삼성이 갖고 있었던 다 할래 라고 했던 이 솔루션이 신뢰감 없다는 게 아니라 턴키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TSMC 갖고 있는 파운드리 생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강점이긴 하지만, 여기가 메모리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 수 없는 현재 TSMC 상태, 그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겹칠 수 있게만 복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나름의 다른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달라진 점을 여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겪고 있는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1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A FAT을 만들어도 불구하고 고객이 없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율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고객이 없는 거의 문제는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를 할 것이냐면은, 일단은 이 2026년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GA FAT이라고 하는 2나노 개발을 2024년 말부터 진행을 했었고 고객들은 찾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공했던 건 무엇이냐? 여러분 폰에서 보시면 이거 접는 폰 있죠? 갤럭시 플립 7에서 GA FAT 3나노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제 테슬라 수주를 통해 가지고 GFL 2나노를 저기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팹에서 만들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주요 고객들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도 퀄컴이랑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GFS에 대한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GFS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소자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한테는 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TSMC는 아직 GFS라고 하는 2나노 공정을 개발 중에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이게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3나노 공정만 하려도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온다고 뭐 난리였었고, 핀팻으로 하는 3나노 공정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GFL 2나노부터 굉장히 만들기 실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정말 잘했던 TSMC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TSMC가 내년도부터 2026년부터 2나노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삼성은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GFS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소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의 기존의 GFL 2나노가 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가 좀 중시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율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TSMC보다 같은 공정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통 20%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떠먹이준 TV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수율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 설비 간에 수천 대의 설비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기도 하는 상태가 있겠더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게 어렵냐, 예를 들면은 TSMC는 그동안 이 파운드리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말하자면 TSMC는 수주가 있으면, 말하자면 3나노 수주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러면은 3나노를 만들기 위한 팹을 따로 줘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3나노야, 아주 많이 해봐 잘하면 안 만들어, 여기는 12나노야 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수주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한 팹에서 2나노, 3나노, 7나노, 5나노를 다 해요. 그럼 이거는 장비 한 대가 진행해야 될 공정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제품이 이것저것 다 써야 돼요. 말하자면 PC로 보자면 윈도우 창을 다 막 열어놓은 겁니다. 그럼 중간에 꺼지겠죠. 성능이 안 좋아져요. 유지보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덜 나오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팹 하나에서 이거저걸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생산 과정이 바로 수율에 굉장히 어려움에 분명히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실제 보관이 미국에서 짓고 있는 테일러 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나노 공정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생산 기술이, 수율 기술이 TSMC보다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한 라인에서 동일한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좀 약간의 서륙의 기회가 될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2나노 기술인 테일러 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26년 말 정도나 27년 정도 때 실제 제품이 생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객 확보가 어렵다. 이거는 26년도에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어서 가능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생산에서는 너무 한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 만들기 때문에 수요 확보가 어렵다. 이것은 단일 팹 같은 거를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술 향상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고객 확보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내부 고객을 쓰겠다. 두 번째로는 단가 싸움 하겠다. 이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부 고객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내부 고객 딱 봐도 핸드폰이죠. 핸드폰의 S26의 모델에 퀄컴을 쓸 건지, 삼성전자 AP라고 하는 엑시노를 쓸 건지, 다른 쪽으로 돼 있고, 그럼 여기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쓸 때 이 설계도를 TSMC에 생산하게 할 건지, 그럼 이게 가장 비싼 돈이 되겠죠. 이번에도 상반기 때 이것만 해도 8조 원 가까이 나갔었으니까 돈이요. 이거 말고 그럼 퀄컴을 고객 끌어들여서 삼성 파운드를 다시 쓰게 할 건지, 그럼 이거는 뭐 반반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삼성 엑시노스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를 만들게 된다면 이게 가장 해피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고객들한테는 이거를 가지고 삼성 내부에 쓰게 되면 좋습니다라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퀄컴 고객을 끌어들여서 삼성 파운드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제품에는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삼성의 엑시노스를 쓰고 삼성 파운드를 써주는 이런 형태로, 파운드리는 삼성 쪽으로 최대한 들어가고 설계하는 제품들은 그 성능에 맞춰가지고 울트라 모델이나 뭐 플래그십 모델 같은 거에 격차를 둔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고객의 내부 고객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서 파운드리 고객의 위치를 최대한으로 해보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여전히 가격입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30% 좀 싸거든요. 3나노 고객가 TSMC가 뭐 100억이면은 삼성전자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고객 확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에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신장은 아닐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만만치는 않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고객 확보를 통해서 더욱더 레퍼런스를 쌓고 그다음에 가격을 단가를 낮추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TSMC 고객을 끌어오는 방식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때 바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전장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의 고객들이 이 TSMC는 계속적으로 애플의 모바일 폰과 GPU라고 불려지는 엔비디아 이 두 회사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것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AI 인프라만 있죠. 말하자면 AI 인프라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엣지 디바이스. 이쪽은 모바일도 있지만 로봇도 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차도 될 수 있거든요. 여기는 기존에 아주 미세 공정만 다투던 것과 달리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해집니다.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모바일과 AI 인프라 혁명이 있었을 때의 AP 칩이나 약세를 이쪽 테슬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수주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새로운 고객 수주를 해야 되는데 내부 고객부터 하겠다. 파운드리 집중해야 되겠다. AI 디바이스 쪽 이쪽에 집중해야겠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격 단가를 낮춘 다음에 고객 확보하겠다라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조립하고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 삼성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첨단 패키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의 강점은 크게 보자면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레벨과 기존의 공정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이게 웨이퍼 위에다가 즉 반도체 다이를 다 붙여놓고 진행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하고 이렇게 큰 패널이죠. 직사각형의 패널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붙여주는 패널 패키지. 그래서 WLP와 PLP라고 하는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2026년 정도부터는 이 WLP와 PLP 두 개 다 굉장히 확장시킬 예정인데, TSMC는 얘기하자면 뭐가 안 좋냐면은 PLP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의 확장이 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현재 이 웨이퍼 공정에서 TSMC가 쓰는 공정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서 코오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 웨이퍼가 뭐냐면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해서 웨이퍼거든요, 실제는. 근데 여기서 반도체 GPU 같은 고성능 칩이 커져요. 지금은 이제 우리 2024년도에 나왔던 칩 같은 경우는요, 칩 하나 크기가 8cm인데 8cm. 그러면요, 요 가로 8cm, 세로 8cm예요. 그러면 웨이퍼가 직경이 3cm예요. 30mm니까. 그럼 여기에 칩이 9개밖에 안 나와요, 거의. 내년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하나에 10cm가 되거든요, 칩이. 그럼 여기는 9개 더 안 나와요. 그러면 귀퉁이가 다 낭비죠.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PLP는 더 많이 나옵니다, 칩이. 그래서 이 PLP라고 해서 이게 WLP 기반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가 가능하게 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단가도 싸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LP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여전히 좀 집중해서 볼 필요 있겠다. 지금 당장 매출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 코어스 같은 거 정도로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아이큐브라고 얘기합니다. 아이큐브가 코어스라고 하는 건 업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2.5D라고 합니다. 그래서 2D 말고 2.5D가 뭐냐면은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인터포저 쓰는 게 2.5D거든요. 3D는 이거 없이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2.5D는 메모리 반도체,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HBM, 그다음에 여기에 GPU, 아래가 실리콘 웨이퍼. 이게 2.5D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이게 2.5D는 거. 3D는 뭐냐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서브스트레이트 있고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바로 위에 HBM 이런 것들이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3D 패키지인데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5D를 i큐브라고 불려주고 여기 있는 3D 패키지를 x큐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는 편이고 2.5D나 이런 데에서도 이 넓게 패키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양한 패키지, 특히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능들을 더 복합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기술력을 봤을 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강점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HBM 얘기한 다음에 HBM 쪽으로 보자면은 이제 우리 다이를 봤을 때는 HBM4부터는 로직 다이가 필요한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죠? 로직 다이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가
우리 때 만들어서 붙여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뭐죠? 여기만 해도 거리가 굉장히 멀죠. 대만으로 가서 오거나 대만에서 만드는 걸 붙이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내부의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를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장점 때문에 특히 이것이 굉장히 강점이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반도체 소위 스펙을 정하는 제덱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엔비디아, 여기 IBM 모든 전자회사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의 스펙만 정했었는데 이번에 뭐 하게 됐냐면은 PIM이라고 그래서 프로세스인 메모리라 해서 메모리 속도가 너무나 느리니까 메모리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여기는 메모리 회사에 되게 유리해지는 거겠죠. 이것에 대해서 제덱의 스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생산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런 PIM 같은 건 결국에는 삼성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둘 다 있는 회사에서 이걸 같이 만들 수 있는 패키지 기술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어드밴스 패키지에 웨이퍼렐 패키지, 패널렐 패키지 강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둘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강점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가장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그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의 AI 반도체에서 가면 갈수록의 정보의 양을 불러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모든 속도의 가격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나온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기술로 봤을 때 브로드컴이 굉장히 요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브로드컴은 실제 칩 설계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브로드컴이 약간의 통신회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U랑 HBM 사이에, 아니면 칩과 칩 사이에 여기에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메모리 데이터를 읽어서 전송을 한 번씩 뛰어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기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무슨, 빠르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칩을 만들어줄 때 여기에 메모리끼리의 속도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전력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 경쟁력에서 지금은 메모리 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속도가 빠르니 좋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토탈 코스트 측면에서 전력에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이 물론 HB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니얼 메모리, PIM,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CXL이라고 해가지고, CXL은 뭐냐면은 메모리 모듈 몇 개를 깔아놓은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시스템이 컴퓨터가 막 멀리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써야 될 정보 같은 거를 여기 저장해 놓습니다. 약간 저장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돼 있으면은 딴 것보다 훨씬 더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모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에 관련해서 장점이 있다. 그것도 이제 PIM까지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량의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소비와 속도 측면에서의 삼성전자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무엇인가요? 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지금은 일단은 삼성전자 내부 고객하고 성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GA 팻의 2나노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울트라 S26 모델, 울트라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기본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때에서 일단은 성공 거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퀄컴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의 수주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돼 있고 삼성전자가 점유율 같은 거 얘기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만 언론사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목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2027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사화되게 좀 있습니다. 그러려고 친다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죠.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의 핸드폰, 말하자면 MX 부분이죠. 이쪽에, DX 부분 쪽, 말하자면 모바일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전 쪽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일치화된 실리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삼성 내부적으로 일단은 마켓을 키워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빅테크 회사, AI6 칩 만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하고 있는 퀄컴, 그 다음에가 이제 이 TPU가 나왔죠. 구글에서요. 구글 TPU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TPU 칩이 TSMC 가서 생산할 때는 엔비디아에 밀려요. 구글은 답답하죠. 네, 그래서 여전히 구글도 삼성전자에 특히 패키지 쪽이 또 되게 집중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대표적으로 빅테크 회사들에 대해서 수주를 이끌어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소위 비서구죠. 비서구.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성을 갖추기 위한 거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 그것은 이제 결국에 반도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것은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번에 이제 로봇 등 그다음에 AI 데이터 등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나 AI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2025년에 뭘 얘기하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예전에 싸구려 이런 거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그러면서도 가격도 소위 가성비가 좋은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 대표적인 바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결국에 이제 경제적인 것 플러스 안보적인 것까지 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안보적인 걸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일기입니다. 2017년이죠.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커버린 회사 화웨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유는 무엇이냐? 화웨이에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화웨이에서 만드는 네트워크에서 혹시 백도어라고 해서 이쪽에서 혹시 이 미국의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중국이 확실히 반도체라고 하는 거나 전자산업이 IT가 안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반도체 개발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 게 현재 모든 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AI라고 하는 게 인프라용 AI나 이런 걸 봤었을 때도 대부분의 자본 투자가 반도체를 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AI 시대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작업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딱 두 가지겠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 소위 속해지거나, 반도체 만드는 나라에 말을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빼고 나머지를 껍데기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부가가치가 적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반도체가 무엇보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부터 시작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5까지 해서 이런 것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초미세 반도체 생산 계획은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일본은 생각해 보시기에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와 제품과 소제품 장비, 이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일본에 남은 거는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강점은 뭐 엄청납니다, 여전히. 특히 이번에 중일 갈등에서도 이 현재 소재를 중심으로 이제 소위 일본이 초크, 이렇게 목을 잡아 비틀어지려고 하는 상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질문하신 대로 초미세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일본은 메모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순위가 높았던 나라였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2013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15년, 16년 사이 때 일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반도체 메모리에 엘피다라는 회사가 망합니다. 매각됩니다. 어디에 매각되냐? 지금 탑3 반도체 메모리 회사인 미국에 매각이 되거든요. 이때 엘피다를 끝났을 때 실제 일본의 라디오 방송에서 패전국 같은 느낌의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망했다. 어떡하냐? 꼭 2차 대전 패전했을 때 느낌처럼 라디오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예전에 일본이 반도체 회사의 탑 10 중에 7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정도 되거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방송을 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었습니다. 이때 시절부터 해서 반도체 생산을 약 10년간 못해온 거거든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라피더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라피더스가 누구냐면요, 그 로마에서 삼두정치가 나실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다음 한 명 더 있고 라피더스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삼두정치, 말하자면 탑3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 여기는 우리나라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3두를 이루겠다 해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지었고요. 이때는 어떤 일을 벌였냐, 소니를 비롯해서 야랑 소재회사, 설계회사를 포함해서 8개 회사가 약 22조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만들었고, 그게 지금 목표로는 2027년에 반도체 파운드리로 2나노 반도체, 소위 로직 반도체 생산을 진행하겠다. 메모리는 아닙니다. 메모리는 지금 따라가기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삼성 파운드를 제치고 대만보다는 아주 잘할 수는 없지만 대만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약 10년 정도의 반도체 내부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이 격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소재품 장비가 있더라도 그것도 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실제로 시작했다가 계속적으로 난항이 있었었고요.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고무적인 게 있습니다. 고무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025년 7월 18일 날 이 라피더스에서 시제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의 GA FAT라고 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2라운드 제품이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냐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IBM 회사에서 이런 GA FAT 같은 거에 특허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좀 사왔고, 두 번째로는 2025년 7월 18일 날 GA FAT 가지고도 서비스를 해보겠다라고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게 현재는 연구개발 수준이고요. 일단 일본 라피더스는 2017년을 중심으로 양산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대규모 팹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아니면 TSMC, 특히 TSMC는 뭐죠? 다 기다려야 되죠. 뭐 하려고 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회사, 엔비디아나 애플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일본이 라피더스 하려고 하는 전략은 뭐냐? 소규모의 AI 반도체 회사들의 작은 물량을 아주 빨리 만들어주겠다. 보통 반도체를 만드는데 한 4달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는 2달 안에 끊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채널에서 얘기 잘 안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나온 소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허투루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업계에서는 뭐 되겠냐 싶었던 게 더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아주 명확한 계획을 세웠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실제로 일본의 2027년 정도 때는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그 정도까지, 그냥 현재는 시제품 단계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양산화를 시키려고 하고 고객을 맞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가 일본이 갖고 있는 거, 제품은 오랫동안 안 만들었지만 여전히 또 뭐가 남아있냐?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이 꼼꼼하고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장비사 중에 대표적으로 텔이라는 장비회사, 도쿄 일렉트로닉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타치 고쿠사이라고 그래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타치라고 해서 이 회사들이 뭐냐면 주로 증착과 식각과 계측 공정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여기는 탑 3 안에 들은 회사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 뭘 샀냐? 노광 장비라고 할 수 있는 ASM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6개월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미국 인텔은 실패했거든요. 장비를 사다가도 잘 안착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소부장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 한 후반부부터는 일본의 도약 같은 거나 일본의 소위 절치부심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도 결국에는 중국처럼 반도체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를 사라지게 되면은 한마디로 껍데기 만들든지 아니면 속국이 돼버린다. 이런 형태의 절체불결의 위기에 있어서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자체 AI 칩 개발 확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나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 칩 자체 개발을 중국이 했다는 것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번에도 어저께 바로 기사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H200,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에서 하퍼 200이라고 하는 꽤나 고성능, 고성능이라고 보시게 된다면 우리 모델로 봤을 때는 하퍼, 블랙웰, 그다음에 루빈이라는 세 세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바로 B100, B200이라고 하는 블랙웰 100, 블랙웰 2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그 앞 세대가 바로 H200이라고 하는 허퍼 200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엔비디아 얘기 잘 들어서 중국으로 팔아도 돼? 근데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외려 우리 그거 별로 없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웨이 칩이 생각보다 성공적이다. B100이나 B200 수준은 아닌데 H20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얘기가 됐고요. 실제로 성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AI 칩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제품과 소부장이 있다고 친다면 설계상에서 하웨이 칩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외려 우리보다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칩 같은 거에 성공을 많이 못했어요. 실제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 말고 삼성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어디에 집중했냐면은 삼성의 핸드폰용 AP 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AI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거였냐면 2년 정도 전에 했던 게 뭐죠? 네이버와 마와 원 프로젝트에서 칩이 나왔는데 그때 소위 이제 협력 관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결국에 스타트업 중에서 퓨리오사,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커져가고 있고, 이제 특히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유니콘이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생태계상에서의 아주 상위 단계 레벨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말씀드린 것도 기술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켓에서 전체 AI 마켓에서 얼만큼 애가 위치가 좋으냐라고 하는 건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주로 NPU나 TPU를 만들었을 때 화웨이는 NPU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로서 이미 중국에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기술력이 만만치 않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언제나 경쟁해야 됩니다. 리벨리온이나 삼성에 있는 뭐 퓨리에서 어디든 간에 여기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에이직 레벨이죠.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셜 인테그레이트 서킷입니다. 맞춤형 반도체. 이거는 항상 경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AI 반도체가 들어간다.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죠? D램과 낸드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정확히 D램의 HBM이나 D램의 단품이 하웨이 칩이라고 해서 AI 칩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서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낸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켓을 확대하는 데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AI 반도체에서 중국에 만들어줄 때 여기에 삼성의 반도체를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 자기 내부적으로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얘기하면 CXMT가 창신인데요, 여기가 D램인 것이고요, YMTC라고 하는 양지 메모리, 여기가 낸드입니다. 여기를 더 많이 쓰고 있느냐. 지금 기술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통 두세대 이상 앞서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적절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마켓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쓴다면, 지금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결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것에 빈틈을 최대한으로 짚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 쪽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소부장 경쟁력을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협력을 해가지고 혹시 중국 기술 빼가면 어떡해요?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켓을 넓혀서 경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잊지 않은 회사들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단은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소재와 장비에서 소재 쪽에서 일본이 많이 태클을 걸고 있고, 부품과 장비의 서구, 주로 미국에서 태클을 걸고 있죠. 이 빈틈을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요것을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설계는 경쟁해야 된다, 제품은 D램에 낸드는 플러스 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부장은 빈틈을 노려야 된다라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본의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데, 특히 왜 그러냐, 반도체가 점점 줄어들고요, 미세화된다는 거는 웨이퍼 공정 내에서 미세화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장비나 소재 쪽으로 중요하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소재로 보자면 PR이라고 하는 감광액, 그 다음에 프리커서라고 해서 전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노광 공정과 증착 공정에서 굉장히 고가의 소재입니다. 보통 여러분 2리터 산도수 한 병에 소재가 비싼 거니 8천만 원까지 합니다. 보통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만한 병 하나가. 그 정도로 아주 고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절반 이상을, 특히 어느 회사냐, 반도체 PR이라는 회사는 JSR이라는 회사가 대부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는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 두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 2019년에 있을 때 JSR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이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JSR에 우회해서 JSR과 저기 벨기에 회사가 합작하고 있는 벨기에 법인에서 우회해서 갖고 왔었고, 그 다음에 이 아데카라는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걸릴까봐 우리나라 완주 쪽에 와가지고 공장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주에 공장도 있고요, 저쪽 수원 쪽에 연구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소재들이 아주 고가로 비싸게 되고 있고, 장비 말씀드린 대로 텔과 곡구사에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 다음에가 후공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데, 여러분 요새 뭐 기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 뭐 유리 기판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EMC라는 소재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열 소재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발열 소재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셉니다. 우리가 일본과 회사, 일본 회사의 나믹스라는 회사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게 바로 MR 머프라고 해서 발열이 좋다는 소재. 거기도 일본 회사랑 만든 거고, 한국도, 우리나라 삼성도 좀 더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 TCNCF라고 하는 소재, 여기도 일본의 레조낙이라는 회사와 얼라이 맺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EMC는 너무 강해요. 기판도 너무 강합니다. 말하자면 소재 산업은 너무 크게 쥐고 있다. 말하자면 반도체 제품이 미세화가 된다? 그럼 이걸 가공하기 위한 장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얘를 만들려고 치니까 좁아지니까 소재가 더 좋아져야 돼요. 금속은 더 금속처럼, 아니면은 실제로 저련체는 더 저련체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소재의 경쟁력은 모든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물론 이거를 국산화를 하고도 싶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일본 수출 규제 때 2019년 수출 규제 맞고 나서 2021년에 PR 회사인 동지세미캠이 EUV용 PR이라고 하는 고급 부가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매출이 좋진 않아요.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우리 국가회의에서도 어저께 AI 반도체에서 국가회의가 나왔는데도 소재가 유사한 형태의 일본만큼을 만들 수 있더라도 이게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삼성 하이닉스 잘 안 씁니다. 실제로. 그 매출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2023년도에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K 머티리얼스의 퍼포먼스라는 회사에서 EUVPR도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주 획기적으로 기술력이 좋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90% 이상의 PR을 일본에 계속 의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이 소재가 없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상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게 있고, 일본의 아주 핵심 소재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정밀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순도가 좋으냐. 그러니까 같은 가스를 만들어도 이게 보통 우리가 5-9이라 그래요. 5-9이, 그러니까 5-9이 뭐냐면 9가 9개입니다. 순도가 99.99가 소수점 7개에서 99.999999 한 게 5-9. 보통 이게 말하자면 100이 있으면 100만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불순물이고 나머지가 다 순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핵심 소재는 9까지 봅니다. 12-9. 그러니까 99.999999가 뒤에가 10개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아주 순도가 높은 소재를 만드는 것은 일본이 너무 레시피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일본 소재사들이랑 얘기하면요, 거기는 그 고객 맞춤형 부르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제품 팔아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드릴게 라고 해서 그럼 다 받아가겠습니다 이럽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거기는 소재사 하나가 직원도 몇 명 없어요. 마케팅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만들고 있는 레시피가 제일 좋으니까. 상용도 안 해요. 거기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어디 저기 뭐 촌에서 그냥 공장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소재생이 몇 개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재 산업은 육성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같이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레시피 하나만 잘 만들고 요거만 아주 잘 짜놓으면은 정말 끝없이 돈을 벌 수가 있는 산업이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유리하다고 봅니다. 중1 기술 경쟁이 심해질수록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겪게 될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중일 경쟁이 심해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가장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 얘네들이 벽을 높이 쳐서 우리나라의 가장 잘하는 제품 메모리를 자기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의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소재하고 연관된 게, 얘네가 중국이 부품과 장비에 많이 쓰이는 히토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히토류가 결국엔 어디에 많이 쓰이냐, 강력한 자석이나 아주 단단한 물질입니다. 강력한 자석이 어디 쓰이냐, 바로 여러분 딱 보셔도 장비 중에서 자력을 되게 많이 써요. 전자기력에서. 그럼 거기에 쓰여지는 장비의 내부에 들어간 히토류의 아주 많은 것이 중국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나 아니면 장비의 자력에 관련되어 있다. 전자가 많이 있으면 그렇다. 전자가 많이 해서 화학 반응한다 하면은 애가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래서 뭐 세라믹이라든지 뭐 연마제라든지 아주 단단한 코팅 처리라든지 이런 거의 부품에 아주 강력한 소재입니다. 여기를 틀어줄 수 있어요. 중국은. 말하자면 부품과 장비라고 하는 그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를 막아요. 일본이. 그러면 소재나 부품과 장비 만들 때 여기가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에 있어서의 비용 문제가 우리나라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메모리에 대해서 얘네들이 혹시라도 독자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쪽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겠다. 그렇지만 중일이 지금 반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리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는 소재품 장비는 얘네들이 소위 규제를 하면서 이 규제가 우리나라한테 올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연스럽게 이거의 반대편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일본의 소재 못 사니까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양날의 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의 문제와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에 벽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벽을 돌파할 것인가 문제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중1 경쟁 구도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현실적 전략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중일 경쟁 구도가 결론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산업이 이제 국가 산업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 25 전략과 반도체 굴기도 있었고요. 일본도 지금 핵심 소재나 장비는요, 일본 외무성에서 수출을 할 때도
그걸 승인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국가 자산화가 돼버렸어요. 어저께도 우리나라가 1시간 20분 넘게 국가기관, 뭐 대통령실, 기재부, 산자부, 그 다음에 뭐 학계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장도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전략회의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전략을 했냐면, 결국에 국가, 그 다음에 뭐 회사, 그 다음에 소위 학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넘버 2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36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2배로 늘렸어요. 700조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전략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이제는 NPU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A식 반도체죠. A식 반도체를 강화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강화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가 인력 양성의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 네 가지라고 해서 4S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요즘에 뭐 지역 발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부산과 광주와 구미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AI 반도체 설계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혜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가장 잘하는 거 메모리는 중점을 주겠다. 근데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NPU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패밀리스 설계는 키워주겠다. 무조건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도 있겠지만은 스타트업들 많이 있겠죠. 이 회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인력 양성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부장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혹시 뭐 투자하신 쪽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어설프게 소부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속아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대충 뭐 어설프게 해가지고 단가 내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글로벌에도 팔릴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장비사 중에선 하미오너츠 같은 데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나 소재회사 같은 경우도 글로벌리 팔릴 수 있는 회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과점 형태, 말하자면 소재품 장비를 다 키울 수는 없고 거기서 특정한 회사들의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지난번 어저께 회의에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 1등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요, 시가총액이 삼성만큼 돼요. 500조 원 이상 막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예를 들면 국내 장비사 중에서 원익이 가장 큰데, 원익 IP의 시가총액이 1조가 왔다 갔다 해요. 말하자면 500배 차이 나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어떤 독점이나 과점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키우는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4S 같은 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국가에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이 최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25년 3분기 때도 여전히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AI 반도체 핵심 GPU라고 하는 것에 점유율 80% 정도를 엔비디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25년 3분기 때 아주 힘을 팍 준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번 설정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왜냐면 25년 1분기 때, 22분기 때 실적, 말하자면 성장세가 좀 꺾였죠. 그 다음에 점유율이 살짝 꺾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살짝 꺾였어요. 3분기 때는 힘을 많이 주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 엔비디아 독점은 슬슬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도 업계의 전망이긴 합니다. 물론 내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팔아달라는 데가 여전히 세고 셌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엔비디아 중심의 ASSP죠. 스페셜 스탠다드 프로덕트, GPU 말고 특히 이제 구글의 TPU라고 하는 것이 펑 터졌고, 구글 TPU라고 하는 게 추론 시장이 더 중요해졌고, 게다가 가격이 싸다. 가격뿐만 아니라 토탈 코스트, 전력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개별칩을 만들고, 메타에서도 뭐한다? 메타에서도 뭐한다? GPU도 있는데 TPU도 쓸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독점이 아주 빠르진 않겠지만 슬슬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 바보가 아니죠. 특히 AI 인퍼 시장에서 기존의 쿠다라고 하는 생태계나 NV링크나 쿠다는 소프트웨어고요. NV링크는 칩과 칩의 연결입니다. 원래 이것을 자기 GPU 끼기를 하다가 지금은 에이직에도 하겠다고 문을 열어놨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 성만 쌓다가 이제는 좀 문을 열어준 거죠. 요거는 뭐한다, 내가 더 먹을 거다. 한마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살을 주고 뼈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 엔비디아 전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독점은 깨질 수는 있겠다. 이런 형태. 그래서 ASSP에서 A직으로는 조금씩 가고 있겠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26년도 정도까지의 변화가
아주 많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예전만큼 너무 거대한 이익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가져가게 된 엔비디아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GPU 중심에서 ASIC이나 TPU로 옮겨가는 현상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GPU라고 하는 게 바로 ASSP, 말하자면은 얘네가 스탠다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ASIC은 바로 스페셜 인테그리티 서킷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특별히 만든 반도체, 맞춤 반도체, 이 크게 두 가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A 반도체의 GPU를 만드는 데가 대표적으로 딱 보시기에도 딱 보시면 여기 쓰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있고 바로 AMD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둘은 여러 싸우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여기서 승자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IC 같은 게 TPU가 이제 특히 구글인 것이고, 텐서플로우 프로세서 유닛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NPU로 불립니다. 뉴로포믹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여러 회사에서 다들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탈 엔비디아 하고 싶은 형태의 욕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GPU가 뭐가 안 좋냐? 얘네가 범용품이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굉장히 심해요.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전력 손실이 심하다. 근데 지금은 전력 손실이 너무 큰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봤었을 때 현재 TPU를 쓰고 있다고 하는 구글에서나 TPU를 쓰려고 하는 메타에서도 TPU를 썼더니 전력 사용량이 4.7배 정도 4분의 1로 줄었고 성능은 더 높아졌더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단가 싸움에서도 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가 너무나도 전력 싸움에도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 엔비디아 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건 우리나라에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는 것들은 과연 우리가 GPU 26만 장을 다 갖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각 회사들마다 삼성전자 5만 대, 현대차 5만 대, SK 몇만 대, 국가 몇만 대 이렇게 있긴 합니다. 요것도 좋은데 실제 서버린 AI 같은 걸 할 때 우리나라가 ASIC, 특히 NPU나 TPU 같은 거를 확인하고 국내의 반도체에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들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고, 엔비디아 달려온 가장 큰 이유가 각 기업들이 ASIC을 하지 않고 각 기업들이 자기만의 AI를 가지려고 했다가 국가 단위에서 처음으로 서버린 AI를 얘기했고 실제 실행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든 와가지고 물론 지 물건 파공을 하지만 GPU라고 하는 걸 한국에 와서 주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게 봤더니 기업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로서 AI가 중요해진 건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술력 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없으면 주권이 날아가 이런 느낌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시장의 선점이 필요하고 이런 거의 변화 측면에서 일단은 이 GPU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것이고, 새로운 시장에서는 각 국가 단위나 이런 단위에서 ASIC 같은 걸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더라. 그래서 기업의 비용 측면과 국가의 새로운 니즈 측면에서는 여전히 AI 반도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AI 칩 수출 정책이 완화 강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특히 A칩의 수출 측면에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기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품이죠. 그래서 하퍼 200을 중국에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기존의 H20 같은 것도 수출했다가 막았었는데요. 이 측면은 무엇이냐? 미국의 A칩의 수출 정책이 완화되는 측면은 바로 중국에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이상 칩들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는 계속 돈 잘 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H200이라고 해서 중국의 저가로 넣더라도 이것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려 중국이 H200의 수출을 허용해 주니까 우리 별 필요 없는데? 우리 알아서 할게 라고 해서 하웨이 칩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성능의 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니즈가 있겠지만 거기를 ASIC화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있을 것이다. 국가 단위로도 자기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NPU라고 하는 것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6만 장 갖고 와서 쓰긴 쓰겠지만 계속적으로 소버리너티를 가질 수 있는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개수의 AI 칩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형태의 경쟁과 협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뭐 당연히 HBM 역할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GPU죠. 이렇게 GPU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처리에 좋았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미지 처리는 무엇이냐? 결국에 이미지가 이만큼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 점 하나가 다 픽셀이고 픽셀 점은 결국에 이 위치 X, Y 좌표랑 RGB 256 이 세 개짜리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거 점 찍었던 이 전체 데이터를 빨리 해결했던 이 방식이 결국에 이미지 처리 위해서 병렬 처리해야 되는데 병렬 처리할 때라고 했던 이 방식이 AI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때 파라미터가 이만큼 있을 때 수억 개, 수십 개다. 얘도 한꺼번에 거대한 행렬을 푸는 방식이겠죠. 이 거대한 행렬도 푸는 방식하고 이미지 처리가 동일한 방식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U가 나온 것이고 이 GPU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 한꺼번에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단품보다는 단품의 차선을 확 높여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HBM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HBM의 엄청난 결과물과 실력 같은 경우나 성능 같은 거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삼성전자 AI 반도체 경쟁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결국에 AI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경쟁력. 두 번째가 결국에 파운드리 턴키 솔루션. 세 번째가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도체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그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회사 중에서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없더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특히 파운드리 중심으로 했을 때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고객들 사이에서는 AI 반도체가 처음 딱 오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서가지고 얘네 다 해먹어서 얘네끼리 에코시스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엔비디아, TSM 사이닉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얘네가 각기 다 먹었는데 얘네가 뭐죠? 얘네들이 거의 독점인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이 주인공이 안 되어버리죠. 그럼 다른 기업들 뭐가 중요해집니까? 요 얘네 말고 나머지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지? 우리는 얘기만 한마디 딱 하게 되면 만들 수 있잖아? 그게 삼성전자가 돼버린 것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는 이게 과점적 협력 단계에서 이게 연결망이 복잡해집니다. 말하자면은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했죠? 오픈 AI가 돈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의 GPU 사라? 얘기했죠. 근데 오픈 AI가 또 뭔 짓거리 했냐면은 엔비디아 경쟁력이 있는 경쟁자인 AMD 걸 칩을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겠다. 지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가 뭐냐면은 다들 합종 연행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어요. 근데 테슬라가 뭐 하죠? 테라팹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팹을 자기 만들겠대요. 말하자면 좀 몇 년만 지나면은 테슬라 팹하고 삼성전자 팹이 경쟁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결국에는 현대차나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DX하고가요, 부문이. 근데 얘네도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합종 연행하면서 각자의 플러스를 얻고 뭔가를 주면서 결국에 자기가 무언가 어디에서의 승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결국에 이런 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하나가 뭐다? 바로 삼성전자는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모든 반도체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두 개 다 있다. 요거의 턴키 솔루션은 굉장히 강하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 반도체 시대에서는 경쟁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디바이스입니다. 삼성전자 실제로 보시면 얘기 된다면 다른 회사보다 뭐가 있느냐? 핸드폰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가전이나 TV 같은 경우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이제는 가전과 TV라고 하는 게 많이 필요한가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가전과 TV는 생각보다 여러분 핸드폰도 기계 장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접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말하자면은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경쟁력이 생각보다 되게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피지컬 AI 시대 때 하드웨어도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하드웨어까지 만들 수 있는 형태의 회사가 돼야 되겠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1년 차나 항상 중요한 거는 돈 되는 캐시카우는 메모리. 그 다음에 1, 2년 뒤에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경쟁력, 턴키 솔루션. 세 번째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AI 인프라 넘어선 엣지 디바이스 쪽에 이쪽은 경쟁을 해야겠다. 삼성전자가 뭐 하냐면 아시겠지만은 로보틱스 회사 인수했죠. 그다음에 이제 AI 인프라긴 하겠지만은 공조회사 인수했고 이런 것들이 경쟁이 나쁘지 않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장 이상형은 일단 매물로 돈 잘 벌면 돼요. 이거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다른 모든 회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메모리 파운드리 같이 있고 있다는 거. 이거 살릴 필요가 있고 미래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잘 살려야겠다. 이 세 가지 삼박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키워나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에코프로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퓨처 M 정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결론적으로는 뭐 공급망이라고 하는 안전이 되게 필요해요. 공급망 안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소재, 배터리 소재도 결국에 탈중국이 되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인도 쪽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소재를 확인해서 탈중국이라고 하는 걸 하려는 것을 굉장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은 탈중국을 당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리튬이나 등등 확인해서 이런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이 대부분의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들을 많이 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끼리 해서 일단은 소재의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공급망 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같은 사례를 어디서 봤냐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한번 터졌죠. 미국의 LG 엔솔이었죠. NA솔루션 같은 경우도 모비스랑 NA솔루션 핸드차 이쪽에서 구금당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대비했었을 때 단가 싸움이 많이 안 되는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해야 될 사이트를 많이 얻어야 될 것이고요. 중국 배터리 여전히 쓰는 곳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미국 공장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공급망을 넓혀가지고 안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터리 소재를 통해서 이게 AI 인프라나 AI 디바이스 쪽에 많이 활용해 줄 수 있는 미국이나 이쪽으로 해서 공급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수요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들기 위해 소재를 다양화하겠다. 리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다른 쪽이 있을까 싶어서 인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소재뿐만 아니라 뭐 니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 같은 것들의 금속 같은 것들도 새로운 형태의 다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요새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 물론 이제 등락이 하이닉스는 되게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거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더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소위 AI 사이클의 영향을 못 받았던 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AI 사이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3분기 있었던 HBM3E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정적이었고, 그 전에도 있었던 회사들에 대해서도 HBM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5년 2분기 때는 하이닉스가 62,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 17이었거든요. 최악이었죠. 이것이 이제 아직 정확히 계산되지 않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자기들이 기존 대비 80%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해 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하이닉스가 한 55, 삼성전자가 25, 마이크론이 한 21 정도 된 것 같아요. 17, 28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HBM의 일단 승인 여부가 커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당연스럽게 이것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단품 수요가 갑자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품의 DRAM 가격, 특히 가장 비싸게 올라간 거는 점점 안 만들려고 했었던 DDR4라고 하는 가격이, DDR4 8기가가 1.25불이었다가 지금은 7배가 올랐거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DDR5 쪽도 6배가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는 당장에 지금 이 메모리 품귀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저러 보도 보셨겠지만은 27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04분기 때 10월 달에는 가격을 안정하고 물건만 줬습니다. 그래놓고 11월 때 가격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빨리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을 정도로 해서 대표적으로 AI 사이클에 못 탔다가 그 다음에가 AI 사이클이랑 상관없이 메모리를 니즈로 해주는 데이터 센터의 변경점이 왔는데 거기서 단품이 굉장히 커졌고 이것의 두 가지의 사이클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용 HBM과 일반 D램이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AI 반도체용 HBM은 계속적으로 인프라용 AI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HBM은 결국에는 AI 활용될 때 학습과 추론을 봤었을 때 학습 측면에서의 많았던 거고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메모리가 한꺼번에 있어서 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형태의 학습용 HBM이 많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SIC을 만드는 TPU나 NPU 회사들 등등 포함해서 어떤 게 시작됐냐? 바로 추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추론은 무엇이냐? 기존에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넣는 데이터를 넣어서 이것과 학습된 망이 만나서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성능을 만들고 효과를 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속도는 HBM보다 당연스럽게 단품 D램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학습용 HBM과 D램에서의 추론용의 단품 D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늘게 됐고 지금 대표적으로 단품 D램은 우리가 GDDR7이라는 제품을 많이 팝니다. 이 제품의 60% 이상은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고 당연스럽게 이 모든 반도체 AI 반도체 회사들은 메모리 가격을 낮추고 싶거든요. 지금 HBM 여러분 한 톨이 요만한 거 한 톨, 그러니까 HBM3E가 지금 보통 500불 정도 해요. 그럼 이게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HBM3E가 GPU 있죠? 거기에 8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가격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아니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네가 GPU를 아무리 비싸게 팔더라도 엄청나게 단가가 높은 거죠. 1cm도 안 되는 1cm 정도 되는 칩입니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HBM 말고 이거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지만은 최적화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텐스토렌트 짐 켈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HBM 필요 없어. 우리 같은 경우는 DDR 단품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일반 D램 같은 경우가 추론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AI 칩에도 활용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HBM 학습 추론도 있는 것이고요. GPU를 중심으로 하는 ASSP, 말하자면은 스탠다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규격화된 제품뿐만 아니라 요거 말고 ASIC, 최적화된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변화가 삼성전자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범용 메모리 가격 변화는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7배 이상 상승했고 DDR5는 지금 계속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 것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물량이 없을 때 누가 가장 수혜가 많느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전체 메모리 시장의 보통 한 40%, 하이닉스가 30%, 20%, 나머지 중국이 한 10%, 중국 기타 등등 회사가 4-3-2-1인데 특히 HBM 수혜 받았던 삼성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여기에 절반 이상의 캐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론은 어떻게 얘기했죠? 이제 우리 단품 시장 안 할래. HBM 집중할래. 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단품 시장이 있긴 하지만 뭐한다? 소비자용 단품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이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용산에서 칩 구하기 어려워요. 저도 요즘에 뭐 비즈니스 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GPU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살려고 했더니 2달 전보다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게 소비자한테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HBM으로 먹혀 들어갔던 수요 생산량이 나머지가 다 어디 있냐?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가 실제로 26년 정도에는 하이닉스가 보통 한 5, 삼성전자가 한 4, 마이크론, 좀 조정되겠지만 마이크론,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보통 하이닉스가 한 4.5, 삼성전자 한 3.5, 마이크론이 보통 한 2, 나머지가 이제 회사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7년 정도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의 동등하다고 얘기가 좀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계속적으로 나머지 범용품 같은 경우는 수혜는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다가 있겠죠. 게다가 여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HBM은 공정이 복잡해서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공정 단가가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되게 자주
자주 발생하거든요. 근데 디램 단품은 수율이 하나 좋으면 계속 좋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훨씬 더 싸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더 이익률은 올라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HBM의 영업이익률을 하나 팔면 50% 남아요 얘기하는데 단품이 얼마큼 남는다? 기사에 따르는 단품이 하나 팔면 70% 남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익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파 증설에 있어서 캐파의 양이 범용 메모리 삼성이 제일 많다. 게다가 여기에 이익률도 높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삼성이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구조성장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식으로 보자면 결국에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 여부는 일단 사업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얘네가 주식 가치상의 문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좋은 점입니다. 사업 구조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잠깐 종합하자면 AI 사이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 인프라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AI 사이클과 인프라 사이클에서 인프라 교체는 2017년 정도 때는 새로운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인프라를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뭐가 있다 바로 AI라고 하는 엄청난 형태의 구조가 하나 생긴 것이죠. 얘네가 인프라로 끝나버릴지 아니면은 피지컬 AI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 나올지는 또 다른 형태의 가능성입니다. 요게 돼버리면 뭐 끝도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게 폭발된 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닷컴 버블 다음에 닷컴 버블 때 다 죽고 뭐가 그 다음에 나와서 뜬 거냐면은 애플의 모바일 폰이 나와서 끝나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커져버린 시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AI 판이 깔렸어요? 이 끝이 아니라 애플 모바일 같은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AI 사이클은 끝도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그게 산업의 사이클 커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큰겠죠. 메모리 산업이 기존에 소위 얘기해서 천수답이라고 말씀 몇 번 드렸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부름에 대답을 한다. 말하자면은 전자산업 사이클이 좋으면은 잘 팔렸다가 그래서 투자했어요? 투자한 게 되는데 갑자기 사이클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급격히 하락해버렸어. 가치가 너무 널뛰기 했던. 그래서 이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항상 천수답을 어떻게 해결해 봐라.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메모리를 무턱대고 만들던 시기에 방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이 좀 위험해요. 중국이 설비를 많이 높여가지고 우리는 삼성보다 3년 정도 뒤져있긴 하지만은 메모리 저가품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중국의 위험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회사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는 장기 계획을 하자고 나오고 있죠. 말하자면 롱텀 어그리먼트 LTA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메모리 단품을 만들어도 기존처럼 생산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과 수주 중심 바뀌었다는 거죠. 이 수주 중심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TSMC처럼 이제는 메모리 수요가 늘었대. HBM 공장이 생겨야 된대. 그러면 그때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 오늘도 아침에 기사 봤더니 삼성전자 평택의 P4, PH2라고 하는 이제 P4라고 하는 큰 라인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HBM4로 개발하겠다고 이번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HBM4에 수요가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수요 맞춤형으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다? 예전에 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확 만들었다가 확 꺾여지는 이런 형태의 큰 사이클에 대한 천수답식이 어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의 그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TSMC처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 이번에 TSMC가 25년 3분기 때도 대만 디지타임즈를 확인해 봤더니 이번 3분기도 AI 영향에 따라서 역대 세 번째 매출을 기록했답니다. TSMC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물론 여기가 기술력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수주를 받기 때문에 수주가 없으면 안 만들면 된다는 것 같고 이것의 단계가 메모리가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겠죠. 근데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이 방식을 조금 학습하고 있고 지금 게다가 메모리 품귀가 되다 보니까 롱텀 어그리먼트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샤오미나 애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면서도 여기서 2년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삼성 메모리를 만드는데 2년 족족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기다리라 그래. 아니면 이제 TSMC처럼 패스트 트랙 끌려면 돈 더 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주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삼성전자를 평가하던 천수답 방식은 불안하니까 어려워요. 계속 이익이 간다? 그러면 이게 주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금리, 수출 규제 같은 외부 요인이 삼성전자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환율과 금리와 수출 규제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중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율은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결론적으로 환율은 높을수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같이 쌀수록에 한마디로 1,500이 가더라도 삼성전자에 유리합니다. 우리한테 주식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심각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싸지니까 단가가 싸져요. 삼성전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정부 때 뭐 했죠? 특히 어떤 그 뭐 기재부 장관이 뭐 했죠? 고환율 정책 했었어요. 왜요? 수출 기업 유리하라. 우리나라 개인 국민한테는 여행 가기 어려워지고 비쌉니다. 수입 단가 올라지거든요. 근데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유리해집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 FOMC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도 금리 낮추려고 그러죠. 왜 그렇죠? 당연히 AI 회사들을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비베이 법안이라고 와라 뷰티풀 어그리먼트라고 얘기하죠.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AI 투자가 활성화되게 하고 빈부격차 같은 건 모르겠고 일단 키워줄게 라고 하는 거 나와서 금리가 낮아질 거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AI 인프라 투자가 커집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진다? 당연히 AI 반도체 사야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플러스 될 수밖에 없겠다. 하나가 수출 규제 문제는 분명히 있죠. 수출 규제는 당연스럽게 없던 관세가 생긴 거죠.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의 0%였다가 15%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5% 관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관세를 매길까? 왜냐면 결국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갈 것이다. B2B 시장에서도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가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의 관세 형태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B2B, B2C에서의 고객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걸 통해서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규제는 최대한 협상해서 반도체는 점점 낮추는 형태로 가야 미국에도 좋고 우리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자유진영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중국은 좀 감싸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나 이런 회사,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 늘 때는 관세를 낮추는 형태의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규제에 따른 불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환율과 금리, 근데 고환율은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현재 어쨌든 확률이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된다는 건 기업에 나쁘진 않다. 금리는 저금리 쪽 금리가 내려갈 텐데 플러스 많이 된다. 투자가 들어갈 테니까 규제는 협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1분기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국에 내년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보자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솔솔 얘기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몇 회사들한테는 HBM4의 승인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미. 이번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하고 얼만큼 빨리 승인돼서 공급 결정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좀 물밀태선 이렇게 나왔죠. HBM4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아마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가격 싸움, 물량 싸움 같은 거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확인한 내용인데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제품의 HBM4가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단품이죠. 단품이 D1C 6세대 제품이고 하이닉스 D1B라고 하는 5세대 제품. 여기 차이가 납품이 되게 차이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네, 그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외려 하이닉스한테 계속 정확히 승인 확 준다고 엔비디아가 안 하는 이유가 삼성 D1C 하는 너네 D1B 왜 D1B인 거야? 너네 D1C 하면 안 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지금 살짝. 말하자면 지금 단품 기술 같은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기술력도 삼성전자는 4나노 쓰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아주 좋아요 5나노 아니면 12나노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일단 스펙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HBM4 승인 여부가 얼마큼 빨리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하이닉스 같은 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죠? 26년에 일단 물량도 다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얼만큼 팔릴지 가격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언제 될지 몰랐는데 많이 됐어요. HB4가 빨리 됐어요. 그러면 외려 하이닉스의 계약이 있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다 가져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유리하겠죠. 그래서 HB4 승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수익률 면에서는 D램 단품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플러스 좀 더해서 말씀드리게 친다면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 회복 여부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 핸드폰에 얼만큼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회사들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파운드리나 삼성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가 삼성의 핸드폰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여부가 그냥 바로 찍히죠. 장부에. 그것이 되는 여부가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10년 정도 엔지니어하고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계 10년 정도 강의 컨설팅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반도체를 사랑하는 남자,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래의 3년이라는 책을 통해서 반도체 이런 엔지니어들이나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반도라고 해서 한국 반도체 도전이라고 해서 반도체 컨설팅, 엔지니어 양성, 기술 자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V 여러분 만나서 반갑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유일하게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투자나 뭐 기술 쪽에 관련이나 아니 여러 가지 정보 취득에 있어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